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신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잠시 우리 김성태 의원님 목소리가 들어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못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원래 이렇게 아무도 시켜주지 않아도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남자 셋만 정치권 인사 셋만 모이면 다음 선거 공천 막 해요. 우리 마음대로. 어? 그 26년 지방선거 얘기하셨던 거죠? 당시 이제 광역단체장에 누가 좋겠다 내보낼 것이냐. 아무도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도 우리는 공천을 그걸 한다. 좁혀 나가면은 이제 한동훈 당대표,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극복해주기 위해서는 그 당에서는 이제 배지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 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좀 전에. 광고 나갈 때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잠시 마이크가 물렸을 때는 그 얘기 아니라 내년 경기도지사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를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입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천 우리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나눈 공천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가 박근혜 캠프에 있었는데 이명박 2007년 대통령 후보에게 2007년. 져가지고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저녁에 한 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겼으면은 이 사람 장관 시키고 저 사람 비서실장 시키고 이랬을 텐데 막 그 얘기를 했거든. 근데 2012년도에 그게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되고 대통령 되니까 현실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갖고 그냥 잡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공천 우리가 나누던 얘기.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 있었거든요. 권영세 의원도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원내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일반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어요. 당의 도리로서도 원외 당대표 체제를 가지고 상대 당이 상대당 대표도 그냥 원외 당대표로 이랬다면 좀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상대당 대표가 현역인데 또 국회 본회의 대정부에서 대국민 연설도 하면서 그 당의 앞으로 이제 진로 비전 모든 걸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당 대표는 또 원외로서 그런 기회를 못 가지면서 또 사실상 원외 당 대표의 이 한계는 참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의 도리는 그래도 당 대표를 각급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기회가 닿아지면은 당 대표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게 도리죠. 근데 보궐선거가 내년 4월인데 그럼 국회 선거법 위반으로 소위 말하는 배지가 날아가는 의원들이 여든 나든 있어야 되는데 내년 4월까지는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일부 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시작된 거는 그건 아무리 대법원에서 1년 이내에 끝내라 그러지만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건 보통 2년 이상은 가는데. 근데 이 4월 총선 이전에 진행된 좀 지역도 있어요. 일부.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내년 4월에 나올 가능성도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든 재판을 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내로 가면 좋긴 하지만 조금 낮지만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에 계셨던 분들하고 원 밖에서 구경하는 분들은 항상 시각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지를 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나 또 국회에서 활동들 하셨던 분들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국회 출입을 오래 했는데 사실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대선 주자 대통령 된 분들이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네. 갑자기 키고 들어와 시끄럽게. 근데 이제 워낙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호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상 뉴페이스가 권력을 잡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좋아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페이스라도 정치적 경험을 하고 학습시키는 이 과정은 국민들 차원에서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건 맞다고 보는데 일단 대선 주자가 되고 이런 데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근데 물론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증 기간을 거치는 건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한마디 하면 한동훈 대표가 네.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 비대위 시절에 결정적인 실수는 두 가지였어요. 뭐요? 본인 배지 안 단 것, 출마 안 한 것. 네. 무조건 비례라도 나가서 배지를 달았어야 한다. 그 정치를 총- 하려면. 총선 기간 내내 장 소장이 계속 저희에게 얘기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사람 많이 공천 줘가지고 예. 원내에서 확실히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예. 공천을 하고 당선시켜야 됐었는데 설사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때 그럼요.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세력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예. 어제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었어요. 뭐요? 어제 용산에서 어. 저출생 대응 수석이 어. 와가지고 인구전략기획부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갔어요. 예. 당대표를 패싱하고 그래요? 당대표 안 만나고 갔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예. 그냥 여가 행안위 간사만 만나고 갔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와가지고 용산에 수석이 와가지고 뭐 당정 협의할 만큼 큰 사안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저기 옹호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가. 예. 아 이건 당연히 와가지고 당 대표는 인사도 하고 어. 저희들 좀 이런 거 이번에 중점적으로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있는 당 대표였으면은 이렇게 패싱하고 그냥 갔겠냐고요. 자 그러면 장 소장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장 소장 작전 좀 짜줘봐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거는 배치해달라.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네. 그 계약을 아니, 맺은 다음에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서 재능 기부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장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예. 지난번 비대위원장에 예. 현역 배지를 달지 않은 게 그건 실책이다. 예.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예, 예. 정치를 많이 경험하고 예. 보좌한 입장에서 예.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그럼 자기가 다음에 대권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현역 의원들을 많이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집권당의 한계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실. 대통령이 청와대지만 지금 용선이잖아요. 예. 그 대통령실에서 일정 부분 집권당은 공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상. 그런데 이제 예.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 예. 그러니까 2012년 총선 이전에 2011년 그때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박근혜 비대위에는 그때 당시 청와대 MB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 정권을 당시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에게 줘서 예. 당 대표 중에 유일하게 두 번씩 연속으로 공천을 가져간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과거의 그 친박 이 세력이 조직되고 아. 거기에 깊게 뿌리 내리고 예. 그 당내 상당히 그 주류로서 오랜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이유였죠.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지금 당면한 것은 원외 당 대표는 정말 애로사항 많습니다. 솔직히 뭐 현직 원내 대표나 또 뭐 당정 관계에 또 대통령실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이건 낙동강 오래할 신세에 금방 됩니다. 이거. 예. 요즘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의원님? 한동훈 대표의 당면 과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26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대권 후보를 나가겠다, 대선을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지방선거 공천을 못 해요. 못하죠. 지방선거 선거를 지휘를 못 해요. 예. 그걸 당원 당규를 좀 민주당처럼 고쳐가지고 예. 지방선거도 한동훈 체제로 치르는 것. 이것이 저는 좀 중장기적인 당면 과제가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예.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지방선거를 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내년 9월에 한동훈 대표가 저 대선 나가다가 그만둘게요. 그만두면 그 다음 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공천을 하고 누가 지방선거를 지휘할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만들었던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예. 이거는 좀 낡은 규정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명분 있게 잘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박 소장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비판할 때 연임 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당 대표 더 할 수 있는 거 요거 비판했는데 설사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해야 된다 요 얘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
어떤 미래 권력의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새로움이거든요. 이전에 여의도 문법을 타파하겠다는, 물론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데, 그런데 일단 대중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모습,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인데 어떤 효율이나 편리성은 예를 들어 배지를 단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한다거나 하면 좋겠죠. 편리성은.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 미래 권력,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지지층들의 요구하는 배반이 돼요. 이게 딜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 플리시, 띨빵하게 계속 에이, 왜 스테이 그래요? 플리시,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뭔가를 이루려면 플리시하게 있어라. 우직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만약에 대선을 노린다면 우직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되게 재밌는 건데 박성태 실장은 정치부 출입 오래 해서 정치부장 출신이잖아요. 예. 확실히 역시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요. 명분을 좀 보는 것 같고, 우리 장성철 소장은 왕보좌관 출신입니다. 역시 현실 요거를 먹더라도 실리를 챙겨야 된다. 요건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성태 실장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요? 넌 너무 이상적이야. 정치인이 배지 안 달면은요 정말 정치하기 힘들어요. 세력 만들기 힘들어요. 난 지금 국회 안에서 요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꼭 배지를 다는데 제 일의 목적을 좀 두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요거 박 죄송합니다. 실장님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참 배지 없이 정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상과 명분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정치 자체가 실종되어져 버립니다. 금방 식상해지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 박성태 실장님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고. 자, 현실적으로 장 소장 이야기는 현실인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장 소장. 네. 컨설팅 계약을 안 하더라도 언제 뺐지 어떻게 달아야 돼요? 언제 나가 언제? 기본적으로 내년 4월 달에 재보궐선거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뭐 의원직 상실하는 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없을 것 같고 그럼 내년 10월 원래는 있는데 지방선거가 내후년 6월에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도 없어요. 그러면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 같이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대표를 하시면서 선대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히 대선을 도전할 테니까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서 그 지역이 비면 고기를 뭐 이렇게.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 10월인데 그럼 서울 지역권역으로 지금 뭐 예상 후보들 몇 사람 뭐 가령점 찍어진다면은 현역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또 쉽게 배지를 버리고 서울시장 또 도전을 위해서 뭐 그렇게 나설 그 길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흑석동 이쪽에 한 분이 그런 생각하시고 그분은 과감히 버리시고 서울시장에 도전하실 것 같긴 해요. 조은희 의원님도 서울시장 관심 있다고. 야,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재밌긴 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서 그러면은 배지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내려놓고 서울시장 본선 나가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대표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보궐선거 나경원 의원 지역에 나가면 그 두 사람의 전당대 악연이 뭐 2년으로 바뀌는 건가? 야, 이거 재밌겠네. 정치는 할 수 없잖아요. 정치는 할 수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를 이제 나중에 대선 출마를 해서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리더십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선거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 대표를 안 해도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국회 내에서 선수는 높지 않았지만 대선 주자라는 확실한 이미지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가 없을 때도 당을 지휘할 수가 있었거든요. 2026년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미래 권력이 그 당의 실질적인 공천과 또 선거를 지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과 1년 개입 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하겠다는 분이 배지 없이 정치하겠다는 거는 방송 패널 정치 평론 하겠다는 분이 방송 출연 안 하고 나는 정치 패널이야 하는 거랑 똑같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꼭 배지 다르셔라 한동훈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26년, 27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여름 휴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유튜브 영상 하나 저희가 나갈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만든 공식 홍보 영상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 휴가 관련된 영상인데 유튜브로는 그게 나가니까 대통령실 공식 영상은 아니랍니다. 예. JTBC의 보도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통영에 있는 시장이에요. 저 해군 저 티셔츠를 입고 시장 가서 여러 상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지금 상인들이 지금 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저 보도가 됐었죠. 그 젓갈 드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 뭐 이 통영은 이 국민의힘 그리고 현 여권에 좀 굉장히 유리한 텃밭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돌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대통령실 공식 홍보 영상은 아니고 JTBC 영상을 저희가 가져와서 틀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 정혜전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도 했습니다. 예, 서면 브리핑 내용을 몇 개 읽어드리면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 환영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오늘같이 무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 상인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전단을 흔들며 화이팅 외쳤고 몇몇 상인들은 땀이 흐르는 대통령에게 멀리서 부채질을 해주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서면 브리핑에 나갔어요. 그리고 요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은 50년간 통영중앙시장에서 반건조 생선을 판매해온 한 어르신과 좌판에 나란히 앉아 반건조 생선의 종류와 요리법에 대해 하나하나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수행원에게 넉넉히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한 한 76세 어르신으로부터는 천연 삼배만과 효자선을 구매하며 어르신 건강하세요라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징어회를 구매했다는 내용도 있고 이거 사실 저는 신문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취재 기자가 가서 현상을 스케치하고 기사를 쓴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한 내용이더라고요. 난 좀 전에 방송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뭐 옛날에 경험하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변사? 무성 영화의 변사예요. 좀 전에. 한 번 더 할까요? 변사 버전으로? 진짜 변사 버전을 완벽하게 지금 뭐 해내시네.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의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오징어회를 구매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며 좋은 것 많이 먹이세요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처 정의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 통령은 사실상 옛날에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좀 TK 다음으로는 좋은 지역이죠. 가장 지지세가 확고한 그런 지역이죠. 지금은 정점식 의장의 아무래도 의원회.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저도 휴가지에서 가까운 곳이면서 민생 현장을 그래도 둘러보면서 또 본인이 좋은 기운을 받는 그런 뭐 여름 무덥지만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김성태 전 의원의 변사라는 이 좋은 평가입니다. 좋은 거죠.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거를 읽고 있는 동안 장성조 수석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비웃은 게 아니다. 이 내용은 저의 진행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서면 브리핑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 휴가 가시고 저렇게 많은 국민들 만나서 환호도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반건조 생선 요리법도 뭐 궁금하신 것도 좋지만 주식시장, 금융시장 좀 안정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휴가가 계신 동안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어제는 좀 올랐지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저 TV에서는 저렇게 대통령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 감정상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일단 휴가 가셨으니까 푹 쉬시고 전국구상 잘 하셔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해봅니다.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현실 정리를 하세요. 자 잠깐만. 아이 휴가 빨리 중단하시고 오셨어야죠. 잠깐. 요거 있어. 정의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요 얘기는 있어요. 앞서 대통령은 휴가지로 출발하면서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근로자와 농업인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작황 등 수급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요 내용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단
그 이전에 클린턴 때 나왔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스투피드 이코노미? 네. 문제는 경제야. 그리고 핵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뭐요?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치 이코노미 스투피드가 순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코스피 폭락은 예. 저도 옛날에 경제방송 있어서 알지만 2008년 이후에 최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오전에 주식시장 창을 보다가 전쟁 났나? 갑자기 왜 이러지? 물론 금융시장이 최근에 환경에 따라서 변동성이 과하게 반응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 폭락 정도도 아니고 그 정도면 예를 들어 3% 하락한 거예요. 8.7%면은 16년에 한 번 떨어진 건데 거기에 대한 감이 없어요. 이게 몇 시에 이거를 대변인실에서 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미 오전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얘기도 없지요. 16년 만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1,400만 개미 투자자 중에 99%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1,386만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식을 사서 시장을 반등시킬 수도 없고 예. 국민연금한테 주식 좀 사라 니네가 해서 반등시키라 이래서도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에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1,386만이 뭐하면 아파하고 있는데 가서 오징어에 내가 요리법 뭐 이런 이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님보다 더 문제가 참모들이에요. 저런 지금 경제가 지금 이거 뭐 큰일 났나?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이 사실은 발발했는데 요거를 대통령실에서 서면 브리핑을 하고 올린다? 정무 감각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보통 대통령 휴가 가면은 대통령실에 예. 비서실장은 그 시기를 맞추지 않습니다. 예. 그 비서실장은. 자, 그리고 정책 쪽이나 뭐 다른 쪽은 같이 이렇게 뭐 그 시간에 같이 좀 휴가를 가는데 그 자, 대신 일단 하나만 성태용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바로 휴가를 반납하고 복귀해가지고 그건 그래요. 지금 현재 대통령 청사에서 직접 여러 가지 해날 점검했어요. 더군다나 그 김병한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제 이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를 했죠. 이걸 물론 우리 박 실장 말씀대로는 대통령이 직접 그런 금융 리스크 이런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응했으면은 얼마나 보기 좋았냐 이 이야기인데 네. 나름 대통령도 휴가지에서 제가 뭐 뒷 이야기로는 그 이 성태윤 정책실장과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대통령님이 직접 뭐 휴가에 돌아와서 금융 회의를 이른바 F4 뭐 나왔다는 그런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랬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보는데 예. 다만 국민들의 마음이 개미 투자자 1,400만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있는데 저런 사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무 감각과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공감 능력이 저는 대통령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예.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 고위 제가 직책을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고위 관계자입니다. 지금 고위 관계자예요. 그럼 저 영상이라든지 서면 브리핑 요거 나가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못 나가게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주식 시장이 그렇게 혼조를 보이면서 대폭락은 이미 뭐 읽혀진 거기 때문에 그때 홍보실에서는 홍보수석실에서는 그런 1,500만 그 개미 투자 생각해가지고는 현실에 맞는 그런 브리핑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민생 현장을 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민생 현장에서의 뭐 대통령께서 참 오랜만에 기운을 받는 그 모습보다는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참 상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그림. 같은 어차피 민생 현장 투어를 가기로 했더라도 그런 게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었는데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좀 아까 우리 박성태 실장 지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대통령 휴가 이제 영상이라든지 요거 보도되고 나서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어요. 김건희 여사는 같이 가셨나? 따로 가셨나? 안 가셨나?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디? 요건 이제 용산 대통령 발취제가 된 건데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 이게 풀한 사진이 아니고 출처는 부산일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산일보에 기사 사진이 실렸는데 여기는 부산 저 보수동 쪽에 깡통시장이라는 거고 왼쪽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오른쪽에 시장 상인 김건희 여사가 시장 상인 손 붙잡고 있는 사진이 부산일보 통해서 공개가 됐고 기사의 내용은 저 비공개로 부산을 찾았다. 그리고 저 깡통시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뭐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뭐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의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김 여사는 저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함께 셀카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뭐 여기도 대사가 나옵니다. 마늘이 정말 싱싱하다. 이거 오늘 저녁 때 해먹어야겠다. 할머니 날도 더운데 건강하시고 많이 파시라. 뭐 이런 저 대사들이 소개가 됐는데 요거는 공식 브리핑은 아니에요. 부산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요 사진과 일단 사진은 잠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유튜브로. 사진이 약간 자기적이라고 느끼는데 예? 자기적이다 사진이. 예.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할머니 뒤쪽에 있는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왜 압수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압수당했는데. 아 뭐야 또? 예? 자 이 얘기는 그냥 예. 해본 얘기입니다. 예. 검찰이 스마트폰 압수수색 당하고 맺힌 게 많은 분이네. 조사했다는 그래서 저 일반인도 편하게 쓰는 핸드폰을 검사는 못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자, 예. 경호처가 관리하는 시설은 통신 제한 구역. 예. 여기는 오픈되는 시장.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장 소장은 요거는 어떻게 봤습니까? 꼭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좀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것이 또 보도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2부속실도 설치했는데.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아직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예. 저렇게 이제 시장 방문하시고 하는 것 당연히 영부인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자 일단 비공개 방문이에요. 아니 근데 그 뭐 시장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시장 가는 게 비공개예요? 난 공개지. 부산일보는 그러면은 나 거기 부산에 휴가 갔는데 내가 사진 기자가 우연 찍었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지방 어떤 언론애들은 브리핑을 하고 풀하고 그랬으니까 온 거지. 일단 추정 그건. 아니 뭘 추정해 그냥 저거 다 저렇게 하는 거지 뭘. 부산일보 기자가 옆에 오징어회 사러 갔다가 우연히 여사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그냥 그쪽에 사진 찍어 달라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공식 추정.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조금 좀 맞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냥 의혹이 없고 우리가 보통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영부인이고 여사님이면 저런 활동 많이 하시면 좋죠.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좀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는 썩 호의적으로만 받아들이지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기사 내용에 복수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이날을 포함해 비공개로 부산을 연이어 찾은 건 부산에 대한 김 여사의 애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점 부산일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저도 휴가지에서 이렇게 정말 즐겁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의 그런 시간보다는 그래도 대통령대로 통영시장 재래시장을 통해서 미생 현장 찾고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는 여사대로 또 부산 깡통시장에서 그 지금 이제 폭염에 지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서민들을 만나서 세상 물정도 파악해보는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특히 지방 언론을 통해서 부산일보를 통해서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역 언론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2부속실 요거는 아직 공식 완료된 건 아니고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이달 중에 설치를 완료한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통령 휴가에서 저는 사실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지역. 통영이 사실 진짜 좋은 지역이잖아요. 막 음식도 회도 너무 맛있고 풍광 기가 막히죠. 진짜 저 바닷가 그냥 남해 바다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냥 진짜 좋은 지역인데. 저도 통영에 가고 싶습니다. 네. 휴가 때. 갑시다. 가세요. 네. 멀어서. 멀긴 멀어요. 부산보다 오히려 더 차 가지고 가면 더 멀어요. 시간은 오래 걸린다. 근데 유일하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이제 김포공항에서 사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내려서 가면은 그렇겠구나. 통영까지 40분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많지 않아도 사천까지. 그렇지. 어쨌든 자 근데 이 통영이 지역구가 정점식 전 의장 정책의장
현 의원의 이제 지역구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그 저도에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휴양 시설이 있으니까 저도를 휴가들 많이 가는데 여름에 저도를 갈 때 거제도를 통해서 제 대통령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작년 휴가 전 거제도, 맞아요. 거제.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통영을 찍고 저도 가셨나요? 대통령 이번에? 가셨겠죠.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영이에요. 첫 방문지가. 요거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냥 간 겁니까? 의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이 자, 사진 보시면 정정식 의장 나오죠, 뒤에. 대통령과 예. 함께 이렇게 함께 다녔다. 자, 지금 여기 저 영상 나오고 있는 출처 JTBC 고 바로 옆에 뒤에 정점식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바로 뒤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예, 요런. 그런 거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아유 내가 아끼는 정정식 전 의장 예. 마음 상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신뢰하고 아끼고 있어요.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도 하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한동훈 봐라. 왜 바꿨냐. 내가 아끼는 정정식. 예. 이렇게 좀 경고성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의원님, 예. 장성철 소장의 저 해석은 과도한 해석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해석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죠. 근데 과도한 해석? 윤석열 대통령의 휴양지에서의 예. 저는 민생 행보 속에서도 정치를 한 거죠. 그거는 얼마 전까지 예. 새로운 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 당사자가 예. 위임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동안 시달렸잖아요. 결국은 본인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이제 수습은 됐습니다만은 예. 그런 당사자에게 대통령이 그 휴양지에서 가까운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겸사겸사 격려도 해주는 모습으로서 저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아, 그러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다?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아마 정무수석실에서 예. 충분하게 그렇게 검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었죠. 아, 정점식. 만일 이번에 이제 저도의 휴양지에서의 민생 행보라 그러면은 예. 거제 조선소에서 요즘 조선업이 하랑이에요. 예. 여름에 제일 힘든 곳이 또 조선소입니다. 예. 철판에 그냥 열 올랐다면 그게 뭐 50도 70도 막 이래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그림도 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통영시장을 통해서 정정심위원회 지역구의 가장 핵심 중심입니다. 아, 거기가 통영 고성 뭐 이 예, 개 예, 지역인데 아 그러면은 의도가 정부적 어떤 정부적 의도가 있었다. 저 부분은 정무적 예. 판단이 들어간 자, 거죠. 저희가 잠시만 사실로 확인 관계 확인을 해보니까 아닙니다. 자, 오보였어요. 예, 아니 저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 이야기 틀린 거 없잖아요. 예. 예. 항상 옳은 말만 왜냐면 하시죠. 일단 뭐 정점식 의원을 배려하는 아니 것도 있을 대통령의 테고. 저 최종 휴가지가 저도인지 아닌지 그 부분 저희가 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겠지. 뭐. 저도 예. 맞습니다. 지난번 이제 주기현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인 주기현이 비례대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때 예. 바로 다음 날 그거 때려치고 그냥 민생특보나 해. 예.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잖아요. 예. 민생이 나아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떨어진 다음에 위로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건 예. 대통령 스타일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더 해석을 붙이자면 그냥 명확한 메시지가 아닌가.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친윤과 친한이 충돌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모습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가라고 한 정점식 의장은 나의 정말 최측근이야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그림으로써 친윤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다 비슷한 해석을 좀 네. 해주시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봐서 한동훈 대표의 당직 인선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다 바꿨어요. 지금 다 교체가 끝났어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은 좀 아직,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드러난 거는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 저 비대위 때 임명된 사람인데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유임 이렇게 발표한 것도 아니고 교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장소장 취재였다면서요 이거. 이게 여연 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세 가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여의도 연구원이 진짜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홍영민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이분은 언론사에 있을 때 계속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과연 여연을 보다 더 크게 만드는데 적임자냐, 그러한 좀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여론조사 부분에만 특화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지명직 최고나 전략기획부총장 다 원외 인사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좀 기자 출신의 원외 인사를 좀 임명을 하면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연을, 저희도 당대표 할 때 여연 개혁하려고 했거든요. 바꿔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때 와, 엄청 힘들어요. 레이저 맞지 않았어요, 김무성 대표? 누구한테 받아요? 레이저를. 레이저. 여의도 연구원장 교체설을 가지고. 맞아요. 네, 정확히 네. 기억하시네요. 네. 네. 대단히 어려워요, 막 이렇게. 레이저를 아주 세게 맞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여연을 막 그 개편하고 개혁하고 사람들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예.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려면 정말 권위와 힘과 또 여연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좀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분이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 고민하는 것 자, 같아요. 제 기억에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세일 교수, 박세일 전 의원을 앉히려고 그랬는데 박세일 의원은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이잖아요. 세종 수정안 가지고. 그래서 아마 레이저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맞았던 기억 맞죠?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상 김무성 당 대표 예. 되고 상당히 여연을 갖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예. 그런 의지를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드의 적임자가 사실상 박세일 원장이었습니다. 예. 그건 틀림없어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이쪽 친박 진영하고 뭐 이쪽에서 캐치를 하고서는 뭐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배지를 던진 사람을 여의도 원장에 앉혀 뭐 이런 거. 그래서 김무성 레이저 당시 당 대표가 그걸 그 박세일 원장 여연 원장 임명은 포기하고 맙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은요 싱크탱크의 이제 이 수장을 갖다 어떤 인사를 통해서 당 체제를 유지하고 또 운영할 건지 그게 좀 일정 부분에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이 기능 조정 이것만 보면은 쉽게 말하면 당의 저 한동훈 당 체제의 그림을 대충 읽을 수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당 국고 보조금 지원이 이 여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30%.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뭐 당 여러 가지 인사 중에서 예. 사실상 보이지 않는 싱크탱크 수장은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예요. 뭐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예. 없죠. 자, 제일 늦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예. 여기는 독립법인인 거잖아요. 당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당의 싱크탱크니까 하는 일은 정책 개발,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하죠. 전략도 세우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 정책. 원래 국가에서 주는 정당 보조금의 30%는 예. 사실 정당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싱크탱크에 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 거의 사실- 100억 가까운 돈을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연구원, 여의도 연구원에다 쓸 수 있는 예. 거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은 누구예요? 이주환 씨라고 옛날 경기도 연구원장.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할 측근 때. 후보의 네.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죠. 맞아요. 네. 지금 누구죠 혹시? 이주환. 이주환. 아, 예. 네. 그럼 아주 점잖은 분이면서도 예. 이분이 요즘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움직이는데 종부세라든지 검토세를 이한주. 이한주. 이분이 지금 현재 그걸 이렇게 다 이한주 뒷작업을 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멘토예요, 멘토. 멘토에서 최측근이고 예. 예. 사실 뭐 여러 민주당의 정책이나 여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뭐 개편하고 개혁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원장을 그런 식으로 새로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약간 이제 정말 정책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맡았고 완전 최측근이 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거나 이런 분의 실세가 가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지금 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인사가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뭐 아주 이너서클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그 정도는 계속 아니었기 때문에 어떨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 소장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임이랍니까 교체랍니까? 교체라면 어느 방향으로 한답니까? 교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 그냥 유임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는 대상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디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네, 저도 모릅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자 인선 관련해서 장 소장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뭡니까? 제2부속실 설치한다잖아요. 네. 제2부속실 실장에 장순칠 네. 전 보좌관 국회 보좌관 후보죠. 예. 네. 잘 아세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 그냥 국회에서 오며 가며 인사하고 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예.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옆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도와줬었거든요. 예. 그때 어떤 한 분이 예.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예. 캠프를 구성하면 실무진이 필요하다. 아, 그 당연한 거지. 그래서 실무진을 구성을 해줬어요. 예. 한 1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가봤었는데 예. 1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한 명이 장순칠 보좌관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개국공신이네. 그 친구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캠프가 구성되기 전에 예. 먼저 들어가서 예. 일정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실무적으로 했던 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 대단히 대통령 부부의 신뢰가 깊은 그런 사람이다. 아, 그래서 제2부속실장으로, 그러니까 그럼 제2부속실장에 그 정도의 대통령과 오랜 인연, 정치권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들이었던 중에 한 사람을 앉힌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의원님? 이거는 아무래도 예. 그 대통령 영부인 여사에 대한 예. 그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학계에서 분이나 안 그러면 뭐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한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회의 경우 국회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보좌진 그룹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회 보좌 경험이 풍부한 친구를 부속실장으로 안치하면서 언론과 국민 여론 모든 걸 감안하면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이제 조력하고 또 설계하고 기획하는 뭐 그런 뭐 적임자로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당발이었던 장성철 소장님이 알긴 한데 그렇게 친하진 않다. 친하진 않다는 게 뭐 꺼려했다기보다도 관계가 아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친하려고 노력을 안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제가 개인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예. 워낙 마당발이었잖아요. 장 소장님이 뭐 여권 내에서 보좌관 세계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였는데 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예. 그때 제가 여당 반장일 때 뭐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는데 예. 근데 뭐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뭐 모르겠어요. 네. 예. 아 제가 어떻게 뭐 몇천 명 되는 분을 다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국회의원이 실장님. 몇천 명입니까? 뭐 몇천 보좌진들 다 보좌진들 다 하면, 하면은 3천 명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박성태 실장. 전당대회 득표율이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아주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90%였는데 80%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호남 지역 전당대회 거치면서 그렇게 돼서 과연 호남 민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제가 예전부터 이번에 이제 호남의 투표율과 전체적으로도 투표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투표율도 봐야 되고 득표율도 봐야 된다. 근데 신호가 왔던 게 지난 2월에도 왔었어요. 네. 뭐냐면 공천파동 민주당이 났을 때 호남에서 여러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사실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는 조국과 신당이 더 많이 가져갔었죠. 조민 비조. 네, 그렇죠. 물론 전략적 차원도 있겠지만 호남 민심 중에 일부는 저는 약간 그 나뉘어졌다 보는데 한 트랙은 더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조국역 신당 지지로 가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보다 실용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강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어떤 걸 보냐면 외연 확장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확실히 눌러야 된다라는 좀 현실적인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층들이 좀 더 늘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사실 호남 경선하기 전에 호남 득표율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낮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낮았죠. 평균이 투표율도 득표율도 다 낮아요. 그렇죠. 투표율도 낮았고 득표율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제가 과거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구 경북 민심은 이재명은 절대 안 돼라는 거라면 호남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심판할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을 때 공천파동 때 그때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라는 우려가 저는 일부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일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체적인 그건 아닌데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확신을 호남 민심에 못 준다면 예. 그럼 나중에는 어떤 변곡점들이 생길 수도 있죠. 자, 박 실장. 호남은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예. 그러니까 부산 출신은 당시에 거의 경선 초반에 거의 꼴찌였던 노무현 당시 후보를 1등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판세를 뒤집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호남 민심이 호남의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선 본선 경쟁력에 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은 생존을 좀 주로 했어요. 저도 사실 호남이기도 하고 저는 뭐 과거에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 제 가까운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과거 선거 때는 어느 정도냐면 일단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영남에 비해서. 그리고 옛날에 뭐 과거 오래전에는 지역 감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는 투표하면 안 된다. 투표율이 너무 올라가면 저쪽을 자극시켜서 그럼 우리가 무조건 진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오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하는 게 일단 약간은 체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 너무 어렵게 해서. 그래서 이제 호남 민심에서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완전히 그게 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내가 밀어붙여가 아니라 되게 똘똘하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게 강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성태 실장, 장성철 소장,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